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영역에서 재무회계 강의하는 국민에게서 정인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되고요. 네, 저희 오늘 해커스 세무사 2차 유예반 설명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그 시험 전체 얘기랑 유예 때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제 과목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얘기하고요. 저희 엄윤 선생님 모셔서 원가회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이신 원재훈 선생님이 세무회계랑 세법학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일단 저희 설명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2차 시험에 이슈가 된 문제풀이 어떻게 접근하나, 유해과정 학습 전략 공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유해과정 학습 전략 공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저는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동차 떨어졌을 때 그냥 공부도 안 했으면서도 왠지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다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죄졌어? 시험 떨어질 수도 있지. 기운 내 임마. 못 구갖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감동했었거든요. 근데 유예 때 이게 떨어지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당해져 갖고,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거든. 나 100만 원만 주고 나 이제 취업할 거니까 정장 맞춰줘 이랬다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 손잡고 롯데백화점 가서 정장 비싼 거 맞추고 1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때 저 정말 뺨을 때리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싫어서. 여러분, 유예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유예 때 딱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유예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유예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유예 합격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요? 학원에서 하자는 거 다 하면 합격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일단 유예 1기를 완강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유예 2기, 유예 3기 모의고사 보게 되면 모의고사 다 보는 친구, 강편 듣는 친구 잘 없다고요. 다 듣는 친구들이. 다 들으면 여태까지 떨어진 친구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그럴까요? 제가 유예 생활만 2번 했거든요. 회계사를 4차까지 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나요? 믿음이 안 가요? 그럼 보시면 저희 유예생들이 말리는 전형적인 코스를 한번 볼게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이제 유예반 시작하면 1월까지 유예 1기를 한다고요. 유예 1기. 요때요. 정말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시험 끝나고 또 몇 개월 쉬는 상태에서 다 날아갔다고요. 또 동차 때 열심히 안 한 분들도 많잖아요. 거의 한 5개월 이상을 내가 공부했던 걸 다 날렸는데, 유예 1기 때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해요. 뭐 연말 있지, 크리스마스지, 또 유예생 됐다고 뭐 소개팅 같은 거 한번 하지. 그럼 금방 연말 1월 되기 때문에 에이 그냥 유예 2기 때부터 열심히 하지 이런다고요. 실제로 정말 많이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예 1기 때는 우리가 이론을 배우거든요. 다시 문제도 풀고 이론도 정리하고. 근데 유예 2기부터는 2월 달부터 진행을 하는데, 보통 유예 2기는 문제를 풀어요. 실제로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보고 강평해요. 진도별로. 그럼 유예 1기 때 한 중간까지 듣고 놀았어요. 자체 휴강했어요. 자체 종강하고. 근데 유예 2기 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 딱 온다고요. 내가 씹어 먹겠다 이러면서. 첫날 분명히 재고자 사닐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풀겠어요. 그쵸? 떨리는 마음으로 왜 못 풀지?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강평 앉았는데 못 알아듣겠다고요. 당연히 유예니까 조금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1회, 2회까지는 시험을 보는데 3회부터 또 자체 종강해요. 늦지막히 나와서 학원에서 문제 받아간다고요. 그리고 안 풀죠. 그럼 또 마음이 심란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심란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1차 시험이 5월에 4월 말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한번 시작해야겠다. 그때 동차만 듣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또 놀아요. 이때까지. 논다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월 달부터 두 분류가 있죠. 동차반을 다시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유예생 중에서 꽤 많아요. 유예 3기를 수강하는 학생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유예생인데 동차만 듣자니 뭔가 좀 이게 불안해. 그리고 주변에 같이 유예하는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문제 풀고 있는데 나는 동차만 들어가서 아직도 내용 정리하고 있어. 그럼 또 불안하다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친구도 있지만 공부가 안 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못했는데 얘는 진도별 모의고사고 얘는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이거 풀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유예 3기쯤 되면 이제 공부를 몇 년 했는데
문제 어려운 것도 하고 좀 지엽적인 것도 하고 한다고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것도 1, 2회 듣고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시험장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1차 준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예하시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실력을 안 쌓으면 이때는 쌓아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해 볼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2기, 3기 때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반을 한다고 하면 이거 모의고사 다 풀고 강평을 다 들었다. 아마 합격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꼭 유예 1기 수업을 들으라 뭐 이런 말씀 아니지만 11월 달부터 1월 달에 공부하는 순서대로 합격해요. 그걸 항상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럼 넘겨서 보면 저희 해커스 유예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유예생만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사 4차 했으니까. 근데 저는 토요일이 그렇게 좋았어요. 학교가 성균관이라 가지고 저기 성대 저기 회화동에서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이면 유예반 모의고사 본 날이라 가지고 종로까지 다 같이 갔거든요. 학원 애들이. 학교에 있다가 토요일만 되면 종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보고 잘 본 거 못 본 거랑 상관없이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종로까지 왔으니까. 그럼 토요일 날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일요일 날 무조건 쉬어요. 일요일 날 쉬면 월요일도 쉬어요. 그럼 양심에 찔려서 화요일부터는 공부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틀 쉬었더니 화요일 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쉬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시험 봐야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공부한다고요. 보통 그래요. 위에분들 되면. 그래서 화, 목, 금 3일만 딱 공부해요. 일주일 중에. 안 그럴 것 같죠? 대부분이 그래요. 3일 공부하는데 시험 점수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 토요일 날 친구들 먼저 가. 나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먼저 가. 걔네 친구들은 먼저 가서 시험 보고 저는 끝날 때 강평할 때쯤 만난다고요. 나 뒤에서 봤어.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유예생들 분들 가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학원도 매일 평일날 나가다가 유예반은 주말에만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관리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 못해서 망하는 경우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유예할 때 한 주에 순 공부 시간이 12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예 1기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은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예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 학원 유예반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일날 월화수목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지 실제로 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예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유예생 되셨으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학원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기분 막 어머 저 사람 유예생이래. 독서실에 세법학자 이렇게 책혀 있고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유예생이래. 그지 학원 선생님도 갑자기 잘해준다고요. 왜냐면 이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야 합격하고 합격 쓰기도 부탁해 이렇게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깨 뽕도 들어가고 그렇다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유예생 됐다고 어디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커리큘럼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예생이 되시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내가 기본 강의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기본부터 다시 차분하게 규칙적으로 공부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일 커리큘럼이라는 거 아마 저희밖에 안 할 거예요. 평일 커리큘럼 꼭 기억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든 강좌 다 실강으로 하고요. 뭐 인강으로 보강하고 이런 거 저희는 못해요. 해커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실강에서 다 끝낼 거고요. 뭐 나중에 할게요.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모르죠.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세법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정 선생님이 스터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운영한대요. 그렇죠? 뭐 조만 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따 나오시면 또 한번 물어보시고요. 세법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큰 특징이 세법학 스터디 진행. 그 다음에 저희 평일날 실강 진행하는 거 이 2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55회랑 56회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법학 1에서 과락률이 많았죠. 이게 말이 많지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이 회계학 1부랑 2부도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 원재훈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 일단 시간표를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해서 2월 21일까지 총 14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오전 오후 수업이 있는데 뭐 오전 오후가 매일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 또 쉬시고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게 낫지 토요일 날 몰아서 막 12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들으시면 오히려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일단 세법학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세법학이랑 재무회계는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학 오전에 재무회계 오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 교재는 저희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요. 저희 그래서 유해 1기 하시고 유해 2기 심화종합반 하시고 유해 3기 최종합격반이 있는데, 혹시 여기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유해 떨어져서 혹시 오신 분 있다면, 저희 아시죠? 저희 이 3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또 이게 보시면 3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객관식반 듣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3차생이라고 또 혼자 공부하면 그냥 놀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차생분들은 유해 1기를 들으시고요. 유해 1기, 유해 2기 때 뭐 세법학 정도? 세법학 유해 2기가 참 알짜니까 세법학 정도, 뭐 유해 2기, 세법학 정도 들으시고요. 요때는 3차생분들은 1차를 다시 보셔야 되니까 저희 주말 GS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지만 모의고사 실제 전범위로 주말에 10회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랑 같이 수강하시면 실제로 많은 3차생분들이 이렇게 진행해서 딱 끝내서 1차 끝나고 이제 3기 때 3기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3차로 합격한 친구들도 꽤 많았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 혹시 사실 3차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하시는 분은 객관식 다 알잖아요. 하지 마시고 유해 1기 들으신 다음에 2기 때 세법학 정도 들으시고 주말 GS 그냥 병행해서 1차 준비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옛날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희만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좀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에서 유해 1기 기본종합반 있고요. 2기 심화종합반, 3기 최종합격반 이렇게 있는데 뭐 끝나고 나서 단기 특강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말 GS는 요때 시작하니까 충분히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유해과정 학습 전략인데요. 재무에게 제 거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어머니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써놨는데, 제가 시험이 이제 임박하면 유해생분들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 유해생 되시면 공부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유해생 되면 제낄까요 안 제낄까요? 제끼는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더 깊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끼는 부분도 있고 유해생인데도 막판 되면 선생님 전 이거 제꼈어요, 전 이거 제꼈어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젠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재무회계 같은 경우엔 제발 이제 더 이상 요행을 버리고 제끼지 말고 2차 때는 전범위를 다 보셔야 돼요. 나 현금으로 한 번도 안 했다. 이제 해야지. 난 진짜 오류 수정은 딱 질색이야. 해야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해 1기 때 11월 1일부터 저희 2월까지 하시고 2월까지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재무회계 미션은 전범위 다 보는 거예요. 다. 현금으로 제끼면 안 돼. 오류 수정 제끼면 안 돼. 법인세 제끼면 안 돼. 연결. 그건 특강으로 진행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제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볼게요. 올해 1차, 2차 시험 회계학 재무회계 원 어려웠나요? 현금으로표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안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각각 갖고 계신 2차 연수서 문제보다 쉬웠다니까요. 리스트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여태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재무회계 어려웠던 적 있었나요? 있었죠. 작년이요. 주당이.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빼고 최근 5년 동안 진짜 어려웠던 문제 있었나?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늘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왜? 법인세 회계 나오고 나 제꼈는데. 현금 물표 나오고. 이래서 그랬던 거지. 솔직히 저희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면 재무회계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해생분들이 되면 가장 크게 범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것만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 틀리는데. 여러분
어려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저는 재무회계 전략이 진행할 때 이 유해 1기 때는 정말로 기본 강의 수준의 이 기본서 수준의 내용 정리를 좀 충실하게 할 생각이에요. 정말로. 급하게 1차 붙으시고 급하게 동차 공부했던 분들은 정말 기본서 수준으로 마음 편하게 좀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해 과정을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유해가 되면 내가 유해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 실력 이런 말 그렇지만 본인 실력 생각 안 하고 어려운 것만 풀고 싶어 하거나 너무 쉬운 거 하면 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시험 보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때 어려운 거 하면 되니까 요때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기본서 수준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단계별로 가르칠 거예요. 단계별로. 정부부조금 하면 이슈가 몇 개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부조금 하면 이슈가 몇 개 있습니까? 정부부조금 하면 정부보조금의 정의요 이러지 말고요. 정부보조금 하면 우리 이연수익법 자산차감법 비교, 정부보조금의 상환, 그다음 뭐 있습니까? 우리 그 정도 기억나죠? 상환 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뭐 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정률법이고 이중차감법일 때 정부보조금 요 정도. 그렇죠? 우리 1차 때 요 정도 했잖아요. 2차 때 뭐까지 할까요? 정부보조금 플러스 손상, 정부보조금 플러스 재평가, 정부보조금 플러스 복구충당부채.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학습을 해서 제가 또 이번 유해일기 때는 너무 쉬운 거만 하나보다 그렇진 않아요. 단계별로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처음부터 1부터 다 다시 한다는 거죠. 강의 좀 길 거예요. 보강도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제가 한번 재무에게 박사 과정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달려나가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요약서 저도 여기 밖에 나가 있는데 요약서 만들었거든요. 뭐 각자 쓰신 요약서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되는데 요약서 갖고 내용 정리할 거니까 요약서를 좀 보시고 교재 재무회계 연습서는 다음 주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개강이라서 그래서 개강날 맞춰서 나오니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재무회계 유해 1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퀴즈 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엔 제가 철이 없어서 되게 어렵게 봤는데 저희 수업했던 거 숫자 바꿔서 똑같이 볼 거예요. 아마 그래도 만점 안 나올 거예요. 퀴즈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생각이니까 퀴즈를 진도별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차 강의하면서 가장 크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서 숫자를 그냥 외운다고요.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퀴즈도 진행할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원효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이거는 됐고, 이렇게 올해 이제 시험 보면, 이제 작년하고 올해 보면 올해는 세법학 일부가 좀 꽈락률이 높았던 것 같고요. 이제 제 점수 이제 학생들 보면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올해는 되게 좋은 게 항목별로 점수를 다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목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고 어떤 세목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국기법이 있고 소득세법이 있고 법인세법이 있고 상증세 있죠. 상증. 일부가 이제 점수가 잘 안 좋았던 거, 2부가 이제 부가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지방세였었죠. 3번이 이제 개소세, 4번이 이제 주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제 친한 분들한테 이게 몇 점씩 맞았는지를 다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국기법은 점수가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다 안 좋죠. 그쵸? 근데 좋은 사람은 한 14, 15를 또 있고 안 좋은 사람은 한 6이에요. 6. 6점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6점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에 비춰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틀리신 거예요. 일단 결론이 틀린 사람이 6점이에요. 6점. 결론이. 선생님 저는 결론이 맞았는데 자기가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해요. 6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런 거 썼어도 결론이 반대면 한 6점. 15점 맞은 사람들은 뭘 썼느냐. 여러분들 그 답지 보면 이행 보조자, 뭐 대리인 이런 얘기 있어요.
그 격리 부장이 했던 거잖아요. 그거 쓴 사람이 한 15점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키워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뭐 이런 것들. 소득세는 이제 판례가 15점, 15점이니까 한 10점에서 한 15점 맞춘 사람들은요, 그 물음 1하고 2가 있으면 1은 잘 썼는데 2는 잘 못 쓴 거예요. 2는 저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삽질 하신 분이고, 한 15에서 20점 초반, 25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물음 2를 되게 잘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한 10에서 15 맞은 사람, 이거 똑같아요. 물음 1은 잘 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한 25점 맞은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물음 2를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냥 수익 비용 대응 이것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직접 비용인지 기간 비용인지 이런 거 나눠서 잘 쓴 사람이에요. 저도 답안지에 기업회계 기준 존중 뭐 이런 거 써는데 그거 쓰기 싫었는데 그냥 안 쓰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이게 상증세는 명확해요. 1점부터 한 5점 되게 많아요. 1점부터 5점. 답이 틀린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 있다. 숫자까지 쓰신 분들은 다 틀린 거야. 다. 자기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채점평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는데 법률 행위가 우선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잘 맞은 사람 15점까지 봤어요. 15점. 정확히 쓴 거예요. 과감하게 연대납세 의무 없다. 이렇게 해서. 물음 1하고 2가 되게 연결돼 있는데 부가세는 점수가 되게 다 좋아요. 다. 그렇죠? 20점 초반대 맞은 사람은 좀 못한 거예요. 그냥. 3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이에요. 정상. 지방세도 점수가 되게 다양해요. 막 3점, 4점, 15점 막 이렇게. 여기는 소고가세 금지 원칙 있잖아요. 그 물음 3, 그게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개소세는요, 진짜로 뭐 내가 보면은 동차생 있죠, 동차생. 위에생 있죠. 동차했던 분들 몇 분 붙었던데 우리 수업 들었던 분들 잘했더라고요. 대부분 동차생이 점수 훨씬 좋아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세요. 다 동차생이 개별 수업일 때 점수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물음 3에 있는 거 물음에 1에 쓰고 혹시 기억을 떨려봐요. 위에생. 왜 물음 2에 있는 거 나 다 썼는데 또 쓰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물음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외워서 막 엄청 쓰잖아요. 막 관심도 없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요? 답안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막 이렇게 나열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채점평을 보면 조특은 뭐 신의 영역이죠. 한 만큼 나오는 거, 한 만큼 쓴 만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점수를 여기서 꽈락률이 낮은 거는 여기 되게 잘 쳤어요. 이게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고요. 채점평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글씨가 작은 것 같은데 몇 개만 가져왔어요. 몇 개만. 교수님이 화가 나서 쓴 어떤 그런 게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국세부가 제척기간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묻는 사례형이다. 그래서 지문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나 가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한 답안이나 취지와 무관한 답안을 쓴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 지문에서 이미 언급된 문구를 단순히 반복하거나 여기 짜증이 많이 느껴지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를 대면서 결론에 따른 근거라고 기술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답안지 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당황해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 저는 이런 거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쟁점, 근거, 번연, 판단, 판례, 중간 이렇게 하거나 서론, 본론, 결론을 단 한 번도 제가 모든 답안지를 줘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숫자 그냥 물어본 것만 대답해요. 물어본 것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아예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채점평에서 서론, 본론, 결론, 쟁점, 근거, 번연, 판단, 획일적인 답안 착성들을 만들고 이에 무조건 맞춰 쓰려고 하는 답안을 다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들은 저마다 묻는 질문의 취지도 다르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 생각도 그래요. 이게 왜 이 틀에 맞춰서 쓰는 시험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조세법 중에서 변호사 시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50점이에요. 50점. 물음 하나가.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건
좋아요. 50점을 하려면 통으로 써야 돼. 법전도 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근데 물어보는 걸 대답하려면 물음을 잘 봐야 되는데, 물음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독고다이로 가겠다. 넌 너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뭐 이거가 되게 많아요.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 쓴 최준평이나 본인의 이제 좀 마음을 드러낸 까칠한 사람 같죠. 점수에 이게 많잖아요. 내가 보기엔 다 쓰레기.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례 뭐 어느 학원에 들었던 다비스가 저도 다 가르쳤고 물음 2도 가르치고 물음 1도 가르쳤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물음에 맞춰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4례는 나왔다. 아싸 이거죠. 그냥 막 적는 거죠. 물음이 되게 많아요. 소득세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물음이 순서대로 다다다다 있어요. 뭐 수입식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만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4례 그러면 내가 아는 거 그냥 가서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렇죠? 조건이 없죠. 물음엔 조건이 있지만 답에는 조건이 없는 답.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좀 지향하시는 거예요. 물음 3. 2번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2는 이제 채점하신 분이 보니까 이에 뭐를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양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고 잘하는 사람 잘했고 못하는 사람 못했다는 거. 이거 좀 수익비용 대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결론 도출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분은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랬다고 내년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이 양반은 결의 점수 비중을 높지 않게 줬다 이거예요. 수익비용 대응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최종 판단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1번은 결어가 중요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이 결어까지 오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문제는 결어는 틀리더라도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말로 케바케인 거죠. 케바케. 그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상속세 점수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 상속 지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음 1과 2가 여러분들 잘 보면 물음 1과 2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 되게 많아요. 단순한 법조문의 암기를 넘어 정확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여 정답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정답 얘기하니까 이게 답을 맞추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 상속세에서 무슨 협의 분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넘버링 해가지고 막 쓰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거 거기다 갖다 물어본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보다 막 기표를 하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3 해가지고 열심히 다 쓴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는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들어본 적인지 모르는데 암기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암기충이라 해요. 암기충. 외워서 그냥 무조건 쓰네.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뭐 점수 잘 준 거고 개소세도 이제 여기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답안 작성 시 중요한 점을 간과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관련 용어를 정확히 쓰고 핵심 키워드와 관련 내용이 정확히 서술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찍어낸 듯한 기계식 단순 암기를 하여 여러분 이제 요약서나 뭐 보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죠. 맞지? 진짜 충 그대로. 되게 싫어요. 되게. 무슨 생각이 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만 쓰라는 거죠. 물어보는 거. 여러분 문제 볼 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물음이. 물음 1번, 2번, 3번을 다 읽고 거기다 쏙 느낌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읽고 그냥 나의 갈 길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외운 대로. 그런 점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책을 이제 다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전에 책을 쓸 때는 조문이 있으면 이 조문을 풀어서 쓴 게 대부분이었는데 조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조문이 없다. 근데 이게 책들이 보면 조문이 있다라는 게 그냥 조문을
다음 각호의 것은 다음 중 이렇게 쓴 거고 그걸 목차를 잡아서 쓴 것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진짜 조문이 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든 규정 앞에 다 관련 규정에서 조문을 다 썼어요. 근데 조문 날 것 그대로 진짜로. 여러분들이 국세법령정보센터 어떤 조문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3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세법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원칙 예외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원칙이고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제 법조문을 잘 읽어본 적이 없어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있죠. 그러면 이게 전단, 후단, 단서조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과세관 측의 입증 책임이고 여기서부터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다. 이런 것들을 조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으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재에다가 규정을 다 넣고 그 다음에 1항과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관련된 판례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술을 했어요. 책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걸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저도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특히 초창기에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질문이 많냐면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제일 많아요. 특히 세법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막 외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전 개인적으로 암기하는 건 별로 지향합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암기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 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약서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안 보는 것보다는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더 좋은 길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체계를. 근데 내가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뭐 한 글자도 외우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외우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기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암기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솔직히 보면. 저는 정의 같은 걸 암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정의. 양도의 정의가 뭐냐, 취득의 정의가 뭐냐. 그죠? 정의 암기하고 조문에 있는 거 막 열거돼 있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적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삽질을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관련 내용의 의의나 쟁점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후발적 경영 청구가 뭔지 몇 가지 정도를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수업이 끝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암기할 내용 있잖아요. 암기할 내용 자기가 혼자 쓰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내시고 집에 가서 그 똑같은 거 다 문제지 가지고 혼자 다시 책 보고 써보는 거죠. 보고 몇 번 쓰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하게 쓰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키워드를 잘 못 찾고 의미를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오래됐지만 되게 좋은 판례. 오래됐지만 최신 말고 원래 그런 게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세법책 많이 보는데 외국 세법책은 100년 전 판례밖에 거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최신 판례 아예 하지도 않아요. 100년 전 판례 어쨌든 블랭크를 넣는 블랭크를 네가 채워봐라. 그래서 판례 번호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찾아서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공부는 이제 수업 듣고 하시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쫓아서 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 이렇게 했다고 뭐 내년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맨날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공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점수가 낮지 않아요. 절대로 낮은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합격한 친구들도 그렇고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도 제 한 4명 봤어요. 세법학 꽈락 받은 애 한 4명 정도 봤어요. 지금까지. 불합격한 친구도 꽈락 맞은 애는 없어요. 4명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4-5명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찍어내듯이 공부하시는 거는
이게 전문가를 뽑는 프로페셔널 뽑는 시험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나중에 이럴 때도 못해요. 이럴 때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블로그 찾고 있어요. 일을 안 해요. 법전도 볼 줄도 모르고 해석도 못해 블로그 찾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옛날에 수험생 때 공부하던 책 가져가서 일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데 기장하고 그런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뭐 시험이 안 되신 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